우리나라 옛 이야기. 젊어지는 샘물. 물 맑은 산골에 인심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제 늙어서 나무 한 짐 하기도 힘이 드는군. 할아버지는 늙어가는 것이 속상했어요. 에이구, 아들이 있으면 고된 일을 대신해 줄 텐데. 할머니는 남들처럼 아들, 딸이 없는 게 서러웠답니다. 그럴수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위해주며 더욱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 이웃에는 더 외로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도 아들, 딸이 없었어요. 부인마저 먼저 죽어 호라비로 외롭게 살았지요. 그런데다 마을 사람들도 그 호라비 영감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욕심이 많은 데다가 아주 심술궂었거든요. 저 심술참지! 모두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인심 좋은 할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날도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파랑새 한 마리가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싱그러웠답니다.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었어요. 나를 부르는 것 같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파랑새를 바라보았지요. 파랑새는 저쪽 나뭇가지로 옮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파랑새는 다시 저만큼 날아가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또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산을 몇 개나 넘었답니다.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파랑새는 이제 다 왔다는 듯이 빙글빙글 동그라미를 그리며 날았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샘이 하나 있었어요.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그 물 참 시원하겠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어요. 샘물은 정말 맛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또 한 번 물을 떠마셨어요. 조금 있으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졸립다. 할아버지는 하품을 했어요. 그러다가 샘물여 바위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잠에서 깨어보니 벌써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둑어둑했답니다. 파랑새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나무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죠?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무짐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앉았다 섰다 안절부절 못했답니다. 날이 어두워지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산에 호랑이나 늑대가 나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안 되겠다. 생각다 못해 할머니는 이웃집 호라비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감에게 사정을 했어요. 영감님, 좀 도와주세요. 뭐려? 우리 영감이 나무하러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지 뭐예요. 무서워서 혼자 찾으러 갈 수가 있어야지요. 저와 함께 산에 좀 가주세요. 그 여자가 호랑이 밥이 되면 어쩌려고? 냉정한 호라비 영감은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할머니는 횃불을 켜들고 혼자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온 몸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지요. 산
산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할멈! 할아버지가 반갑게 불렀어요. 영감, 무사했구려. 할머니가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켰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은 할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사람은 틀림없는데 얼굴이 달라요. 젊었을 적 당신 모습이에요. 뭐라고? 자기 얼굴을 만져본 할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무찜이 가벼웠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지요. 응, 아까 낮에 말이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낮에 보았던 파랑새와 이상한 샘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하지만 우린 부부인데 당신은 젊고 나는 쪼그랑 할망구니 이를 어쩌지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새날이 밝았어요.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 신기한 샘물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꼭 자기가 마신 만큼만 떠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금방 젊은 색시가 되었답니다. 신기해라. 할아버지는 두 뺨이 볼그레한 아내가 무척 예뻤어요. 이 소문을 들은 호라비 영감이 찾아와 졸랐습니다. 여보게, 우린 이웃이 아닌가?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나에게만 가르쳐주게. 인심 좋은 남편은 호라비 영감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호라비 영감은 당장 그 샘물을 찾아 달려갔지요. 그런데 한 번 간 호라비 영감은 돌아올 줄 몰랐어요. 젊어진 부부는 다시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샘물 옆 바위 위에서 웬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 알았다. 이 영감이 욕심을 부려 샘물을 너무 마셨군. 그래서 아기가 된 거야. 남편이 하하 웃었습니다. 잘 됐어요. 우리 이 아기를 데려다가 길러요. 좋소. 아내의 말에 남편도 맞장구를 쳤죠. 그래서 인심 좋은 부부는 그 아기를 데려가 착하게 길렀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정직한 농부.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몫의 땅이라고는 한때기도 없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남의 땅에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품삯을 받아 어렵게 살았지요. 틈나는 대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지만 그렇게 버는 돈은 아주 적었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드는구나. 농부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더구나 농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다 죽게 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애야,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살다 간다만 너는 부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거라. 그땐 내 제사상에도 생전에 실컷 못 먹어본 흰쌀밥 한 그릇 놓아주리요. 마침내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농부는 여전히 가난해서 제사상 차릴 형편이 못 되었답니다. 다른 조상님들 제사는 맑은 물 한 사발 떠놓고 지냈지만 우리 어머니 제사만은 그럴 수 없어. 농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지만 보리죽도 모자란 형편에 어디 가서 쌀을 구하겠어요. 농부는 자기가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주인의 논을 떠올렸습니다. 때마침 가을이어서 벼가 노릇노릇 여무는 중이었어요. 저 넓은 들판의 벼는 분명히 내가 피땀 흘려 갖고 왔는데. 농부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안 돼. 주인의 허락 없이는 벼 한 톨도 가질 수 없어. 두 가지 생각이 농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제삿날 저녁, 농부는 어둠을 틈타 주인의 논으로 갔습니다. 살아계실 때 굶기를 밥 먹듯 하신 어머니, 제삿날만이라도 맛난 쌀밥 한 그릇 올려드리겠습니다. 농부는 올찬 벼를 딱 한 단만 베어냈어요. 이건 분명히 도둑질이야. 볕단을 지고 돌아오는 농부는 발걸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가난한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훔친 벼를 찧어 제사밥을 지어놓고 농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덕분에 땅 주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우리 땅이 워낙 기름지거든. 땅 주인은 농부의 품삯을 조금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이듬해 가을, 어머니의 제삿날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농부의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 올해도 딱 한 단만 배워오자.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또 주인의 땅에서 벼를 베어야 했답니다. 어머니. 훔친 쌀로 제사상을 차린 농부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슬프고 답답했지요. 어머니, 영혼이나마 배불리 잡수세요.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의 죄가 가슴 아프게 여겨지시거든. 땅 주인님께 복 많이 돌아가도록 저승에서라도 빌어주세요. 농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참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내도 곁에 앉아 머리를 숙였어요. 3년째 제삿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 해에는 땅 주인이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이상도 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 논에서 벼가 꼭 한 단씩 없어진단 말이야. 땅 주인은 초저녁부터 논둑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땅 주인은 벼를 베어가는 농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어요. 농부는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지난해와 같이 땅 주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우리 주인 어른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농부의 기도가 땅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땅 주인은 콧등이 시큰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3년 동안에 논을 한 섬직이나 새로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저 사람 덕분이구나. 고작 벼 한 달을 베어가면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다니. 정말 착한 사람이야. 땅 주인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꾸러기였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농부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건 내 탓인지도 몰라.
주인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은 농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도둑질한 걸 결국 아셨구나. 농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답니다. 그나마 앞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면 가족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주인 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주인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었습니다. 이리 올라와 내 곁에 앉게. 뜻밖에도 땅 주인의 목소리는 봄볕처럼 부드러웠어요. 더구나 방에는 두 사람을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한턱 내겠네. 주인과 겸상을 하여 밥을 먹다니 농부로서는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었어요. 농부는 가만히 눈을 들어 주인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자네를 지켜보고 돌아와서 많은 걸 깨달았네. 주인은 자기가 더 부자가 된 것을 모두 농부의 공으로 돌렸어요. 자네와 같은 사람이 참말 복을 받아야 옳겠지. 작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효성스러운 마음 변하지 않으니 말일세. 이제 두 사람은 주인과 일꾼의 사이가 아니라 친구가 된 것 같았답니다. 주인은 뭔가 깊숙이에서 땅 문서를 꺼냈어요. 내가 새로 산 논 한 섬지기는 이제 자네 것이야. 자네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기꺼이 주는 것이니 받아주게나. 농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농부는 이제 당당하게 논 한 섬지기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아버지를 지키는 꽃. 함경도 깊은 산골에 눈먼 아버지와 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요. 밖에 나오지 마시고 방에만 계세요. 오냐 오냐,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금순이는 산속 외딴집에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랫마을로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아랫마을은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금순아, 내가 감을 잘 깎는다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감골 할머니는 커다란 광주리를 가져오며 금순이를 칭찬했습니다. 광주리 속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집에 갈 때 몇 개 얻어가야지.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금순이는 외딴집에 쓸쓸하게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우리 금순이는 앞 못 보는 나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혼자 집을 보면서 품팔이 간 금순이를 생각했어요. 이제 저물 때가 된 것 같구나. 해가 지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텐데. 아버지는 작대기를 짚고 더듬더듬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순아, 어쩌면 이렇게도 예쁘게 잘 깎았니? 게다가 많이 더 깎았구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가 깎아놓은 곶감을 보면서 말했어요. 금순이는 아무 말도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금순아,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날씨가 춥구나.
자, 잘 익은 감을 몇 개 쌌으니 내 아버지 갖다 드리려무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에게 보자기에 싼 홍시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금순이는 감 보따리를 들고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짧은 가을에는 서쪽 산봉우리를 넘고 동쪽 산봉우리 위로는 초승달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하늘나라 선녀 같구나. 나랑 같이 살자. 금순이가 곰바위 앞을 지나는데 바위 뒤에 숨어있던 오랑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랑캐 나라와 가까운 이곳에는 오랑캐들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답니다. 이놈들아, 비켜라! 금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북촌 마을 촌장이다. 나랑 우리 집으로 가자. 얘들아, 뭘 꿈을 거리느냐? 이 처녀를 잡아서 말에 실어라. 오랑캐 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오랑캐 졸개들은 금순이를 꽁꽁 묶어서 말 등에 실었어요. 금순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은 처녀 사냥을 했구나. 오랑캐 촌장은 산이 떠나가게 웃었어요. 벌써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아버지는 용바위 앞에 서서 밤이 깊도록 금순이를 기다렸습니다.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쌀이골을 지났느냐? 곰바위를 지났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북촌 마을로 끌려온 금순이는 어두운 토방에 갇혔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금은 보화랑 비단이랑 많이 주마. 오랑캐 촌장은 감나가는 물건들로 금순이를 꾀려 했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오랑캐한테는 시집갈 수 없다. 빨리 나를 집으로 보내다. 금순이는 토방에 갇힌 뒤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랑 밥이랑 많이 먹고 어서 일어나라. 우리 천장 각시 되면 꽃가마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오랑캐 졸개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타이르듯 말했어요. 오랑캐의 각시가 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금순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처녀가 고집이 세구나. 보름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안 먹다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물이라도 먹어라. 오랑캐 졸개들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금순이를 타일렀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집 마당에 묻어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모두 잡아가겠다. 금순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랑캐 촌장은 금순이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뒤 오랑캐 촌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을 때였어요. 휘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위에 앉아있던 오랑캐 촌장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처녀 귀신이 원수를 갚았다. 겁에 질린 오랑캐들은 금순이의 시체를 찾아 떠매고 금순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
금순아, 금순이 왔느냐?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오랑캐들은 시체를 살인문 옆에 놓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금순아, 금순아! 아이고, 아이고! 어떤 놈이 착한 우리 금순이를 죽였느냐?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는 금순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당가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금순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며칠 사이에 금순이네 집을 울타리처럼 빙 둘러쳤어요. 저 나무는 금순이의 넋이야. 아버지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든 게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어요. 울타리 나무에 꽃이 피었답니다. 다른 꽃들은 열흘이 못 돼서 떨어졌지만 울타리 나무의 꽃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피었어요. 저 꽃은 무궁화야. 금순이의 혼이 아버지를 지키려고 오래오래 피어있는 거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는 이 꽃을 무궁화라고 불렀어요. 무궁이란 끝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노는 것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쪘지요. 제발 일 좀 해라. 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게으름뱅이는 하품만 할 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봄 되자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느라 바쁘게 종종 걸음을 쳤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집안에서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게으름뱅이 아저씨. 파리가 자기 얼굴에 똥을 싸는 줄도 모르고 게으름뱅이는 정신없이 잠만 잤어요. 여보, 다 늙으신 어머니가 밭에 나가 계신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당신이 좀 나가 보세요. 네? 보다 못한 아내가 게으름뱅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제발 귀찮게 굴지 마. 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단 말이야. 잠이나 자게 내버려둬. 게으름뱅이가 아내를 밀쳐냈어요. 게으름뱅이는 어머니와 아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 이 집을 나가는 거야. 멀리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 게으름뱅이는 장롱에서 아내 몰래 명주 2피를 훔쳐 짐을 쌌어요. 그것은 아내가 밤을 새우며 짜놓은 것이었답니다.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전에 없던 초가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소머리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그 소대가리는 대체 어디에 쓰실 건가요? 게으름뱅이가 발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건 놀고 먹고 자고 노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오.
그런 사람이 이 달 바가지를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노인의 말을 들은 게으름뱅이는 귀가 번쩍 띄었어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탈을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게으름뱅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구려. 노인이 소머리 탈을 게으름뱅이에게 씌워주었어요.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도 등에 걸쳐주었죠. 그러자 금방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으름뱅이가 진짜 소가 된 거예요. 음모! 음모! 게으름뱅이는 깜짝 놀라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소머리 탈과 소가죽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넌 이제 소가 되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랴.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장터로 가서 한 농부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밭에는 데리고 가지 말아요. 노인은 농부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난 소가 아니에요. 이 소대가리를 벗겨주세요. 게으름뱅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농부의 귀에는 음모! 음모! 하는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답니다.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한 농부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갈아야 했어요. 또 여물을 먹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자야 했지요. 논밭을 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쳐서 잠깐 엎드리기라도 하면 농부는 아니, 이놈의 소가 왜 자꾸 꾀를 부리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하면서 쉴 새 없이 때렸답니다. 매를 맞지 않으려면 낑낑거리며 일을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논밭을 갈고 외양간에 돌아오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팠답니다. 사람이던 옛날이 그리워 절로 눈물이 났어요.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도 보고 싶었지요. 그동안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워서 벌을 받는구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외양간 창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밭을 갈다가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때 건너편에 있는 무밭을 보았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농부에게 하던 말을 생각했어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래, 소가 되어 고생만 하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게으름뱅이는 농부가 붙들 새도 없이 무밭으로 달려가 우적우적 물을 뽑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게으름뱅이의 머리에서 스르르 소머리가 벗겨진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제야 살았구나. 나는 이제 사람이다. 게으름뱅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뒤쫓아오던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버릇을 고치려고 신령님이 그러신 모양이요.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되구려. 농부는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를 보내주었어요.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집이 있던 언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명주 2필만 고스란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노인이 정말 신령님이셨구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던 거야. 게으름뱅이는 언덕 위에서 다시 한번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남보다 몇 배나 부지런히 일하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도 했지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효자와 불효자. 옛날에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효자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효자의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얘야, 내 죽기 전에 임금님을 꼭 한번 뵙고 싶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효자는 곧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어요. 임금님이 지나가기로 한 길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답니다. 모두들 임금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린 채 임금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혼자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그 효자였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서 있는가?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 사는 가난한 농사꾼이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온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 보시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한 신하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소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허, 그냥 놔두어라. 저 젊은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다. 임금님은 오히려 신하를 나무라며 농사꾼 청년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효의 본보기를 보였으니 내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효자는 큰 상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효자가 사는 이웃 동네에는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불효자는 효자가 상을 탔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옳지.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셨으니 나도 업고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가시다 보면 내게도 큰 상을 내리실 게 틀림없어. 불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 어미를 매일 부려먹어서 병까지 나게 해놓고는 상은커녕 벌을 받아 마땅하지.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임금님 뵙는 게 소원이라고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길가에 버리고 갈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못된 성질을 아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알았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화내지 말거라. 불효자는 아픈 어머니를 걸어가게 했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를 업었지요. 그러고는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던 임금님이 그 불효자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불효자를 불러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물었지요. 제 어머니는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평생 소원이셨습니다. 오호,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먼 길을 왔단 말이냐. 기특한 지구,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불효자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자 몹시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못된 행동이 탄로날까봐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임금님, 저자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요 불량배이옵니다. 온 동리에 저자에게 매를 맞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옵니다. 저런 자가 상을 받는다면 곳곳에서 임금님을 속이는 자가 나올 것이니 큰 벌로 다스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먼저 번에 상을 내리신 사람은 효자임이 분명하오나 저자는 못된 불효자이오니 엄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옵니다. 불효자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불효자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제 자식이 불효자인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어미가 잘못 가르친 탓이오니 대신 저를 벌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효자의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옵니다, 임금님. 저는 여러 사람을 괴롭힌 못된 놈이옵니다. 또한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킨 불효자이옵니다. 게다가 상의 눈이 어두워 임금님까지 속이려 했으니 100번 주고 마땅하옵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불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소원이 그러하다면 벌을 내려주마. 이 길로 곧장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가거라. 단, 내가 내린 상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 지난날의 불효자도 뉘우치면 효자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도록 하여라. 그게 바로 벌이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불효자와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효자가 된 불효자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해림 달림. 아주 옛날 깊은 산속에 어머니와 다정한 오누이가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늘 오순도순 행복했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고개 넘어 황부잣집에 잔치가 있단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사이좋게 놀고 있으려무나?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어요. 어느덧 사과 같은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빨리 가야지. 일을 마친 어머니는 황부잣집에서 싸준 떡을 이고 불이 나게 산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어흥, 그 광주리에 든 게 뭐지? 호랑이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떡이에요. 이야, 그거 참 맛있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건 우리 아이들 줄 떡인걸요? 뭐라고? 그럼 떡 대신 널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 한 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고갯마루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개 위에는 호랑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턱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흥, 그 떡 참 맛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무서움에 벌벌 떨며 또 떡 한 개를 꺼내 주었어요. 냠냠, 참 맛있다.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저쪽 숲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머니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지름길로 마구 뛰어갔어요. 하지만 앞불싸, 어떻게 알았는지 호랑이가 먼저 내려와서는 능글능글 웃고 있지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떡인걸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호랑이는 쓱 입맛을 다시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 주었어요. 그 뒤에도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서 광주리의 떡을 몽땅 빼앗아 먹어버렸답니다. 어머니는 터덜터덜 힘없이 산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그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님, 어떡하지요? 이젠 떡이 하나도 안 남았는걸요. 그렇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안 돼.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흥. 떡은 나중에 또 갖다 드릴게요. 안 돼. 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들은 척도 않고 달려들어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아이들이 있는 외딴 집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추운 데서 일하느라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아씨! 호랑이는 억지 기침을 하며 다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오냐, 알았다.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밀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오누이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톱이 삐죽삐죽 붉어진 손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진짜라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거야. 참, 너희들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저녁 지어주마. 호랑이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밥 짓는 척 그릇을 달가닥거렸어요. 오빠, 진짜 우리 엄마인가 봐. 어서 나가보자. 오누이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내다보았지요. 아니, 저게 뭐야? 저건 호랑이 꼴이잖아.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었다. 치마자락 사이로 삐죽이 빠져나온 호랑이 꼬리를 보고 오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뒷곁에 있는 나무 위로 단숨에 올라갔어요. 어흥! 나무 위에 숨으면 누가 못 잡을 줄 알고! 어느 틈에 눈치를 챈 호랑이가 나무 둥치를 덥석 붙잡고 올라왔답니다. 그러나 조금 올라오다가 쭈르르 미끄러져서 쿵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 엉덩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갔니?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호랑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야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참기름을 가지고 나와 발바닥에 듬뿍 발랐습니다. 그러곤 얼른 나무 둥치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웬걸, 참기름을 발랐더니 쭈루루 쭈루루 더 잘 미끄러져서 자꾸만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아이고, 호랑이 엉덩이 살려! 오빠, 저 바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쾅쾅 찍으면서 올라오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에게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는 재빨리 헛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는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젠 어떡하지? 내 잘못이야. 오누이는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다급해진 오빠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정말로 스르르 금빛 나는 새 동아줄이 내려왔답니다. 이야, 살았다! 살았어!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새처럼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본 호랑이도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기도를 거꾸로 하고 말았답니다.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스르륵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동아줄은 얼마 못 가서 툭 끊어졌답니다. 호랑이는 추수를 마친 수수밭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지금도 수수깡엔 그때 흘린 호랑이의 피가 빨갛게 얼룩져 있답니다. 한편 하늘나라로 올라간 오빠는 해님이 되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겁이 많았어요. 오빠, 난 캄캄한 밤이 무서워. 내가 해님이 되고 싶어. 동생은 오빠를 졸라 해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님이 되고 보니 이번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강한 햇살을 비추었답니다. 해님을 보면 눈이 부신 이유를 이제 알겠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황금 지팡이. 옛날 어느 산골에 두매와 달래가 살았습니다. 두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달래는 걷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지요. 게다가 착하고 정직해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두 사람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 읍내 구경 가볼까? 달래가 두매에게 말했어요. 읍내 구경? 안 못 보는 나랑 걷지 못하는 내가?
내가 나를 업어. 길은 내가 일러주면 되잖아. 읍내 이야기는 내가 해줄게.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읍내 구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몹시 무더웠어요. 한참을 걸어서 고개 밑에 이르자 온몸은 땀 범벅이 되었지요. 목도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달래가 외쳤어요. 저기 샘물 있다. 정말이니? 빨리 가서 실컷 마시자. 샘물을 발견한 두 사람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두매와 달래가 샘물가에 이르러 막 물을 뜨려는데 물속에서 무언가 노란 것이 아른거렸어요.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어. 달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황금 지팡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주인이 없나 본데 그거 우리가 가져갈까? 두매가 달래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얘가 큰일 나려고.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 이 보물을 물속에 빠뜨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두고 가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의 물건에 손댈 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이 막 고갯길을 넘어섰을 때였어요. 개 좀 섞어라! 저쪽에서 한 사나이가 달려왔습니다. 옷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성질이 아주 고약해 보였어요. 너 힘이 남아돌아 본데 나도 좀 먹어보다오. 나리, 저는 앞을 못 보고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답니다. 저희는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사나이는 두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다그쳤습니다. 어른이 업으라면 없는 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저희들을 보내주세요, 나리. 달래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안 돼! 어서 날 업어! 어서!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리, 저 아래 샘물가에 가시면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를 놓아주시고 그곳에 가보세요. 두매의 말에 사나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냥 왔지?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사나이는 신이 나서 샘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는 두리번거리며 황금 지팡이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황금 지팡이는커녕 쇠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다가 사나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아니 이놈의 구렁이가! 겁에 질린 사나이는 지팡이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난 채 죽어버렸어요. 고얀 것들! 나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나이는 두매와 달래의 뒤를 한달음에 쫓아갔어요. 어린 것들이 감히 어른을 속여!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며 두 사람을 마구 때렸어요. 나리, 분명히 황금 지팡이가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가셔서 다시 잘 찾아봐요. 싫다! 너희들이나 가서 구렁이 구경 실컷 해라! 사나이는 분에 겨워 한참을 씩씩대다 가버렸답니다. 두매와 달래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 황금 지팡이가 없어졌을까? 글쎄, 우리 한번 가보자. 두매는 달래를 업고 다시 샘물가로 갔습니다. 아니, 저건 없어졌다는 그 황금 지팡이 아니야? 그런데 왜 두 동강이 났지? 샘물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난 채 뒹굴고 있었어요. 달래는 더 가까이 가보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 좀 봐! 내가 일어섰다! 정말 일어섰어! 달래는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어요. 뭐? 내가 일어섰다고? 그 순간 두
둠에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메와 달래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답니다. 두 사람은 동강난 황금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두메와 달래는 결혼을 했대요. 서로를 더욱 아껴주며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옛날 어느 도매 산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외딴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며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달밝은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어놓고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외딴 곳에 사는 할아버지는 늘 사람이 그리웠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방 안에 누워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보름달을 보니 사람이 더욱 그리워지는구나. 말동무라도 한 명 있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담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동무 해드릴까요? 사실은 나도 심심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반갑기도 했지만 은근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지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말이요. 그 목소리는 아주 정답게 들렸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지 숨어서 말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지요. 하지만 놀라진 말아요. 희미한 달빛 아래 키가 장승처럼 큰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스라치게 놀랐어요.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긴 것이 틀림없는 도깨비였거든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가슴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지요. 비록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어도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외딴 곳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깊은 밤이니 무서울 수밖에요. 세상에 우리 도깨비만큼 재미있는 친구도 드물 거예요. 앞으로 사귀어 보면 알 겁니다. 도깨비가 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루에 앉지 말고 방으로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고맙소 영감.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도깨비는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연한 척했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사니 너무 외롭지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주는 친구가 있으니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깨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니 고맙구려. 나도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는데 정말 잘 됐소. 앞으로 자주 놀러 오리다. 고맙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
자주 만나 외로움을 달랩시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심심치 않게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어요. 또 흥이 나면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어울려 노느라고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할아버지는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갛게 변한 주먹코, 치켜 올라간 눈썹, 쭉 찢어진 입.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망했어.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와 어울려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할아버지는 머리에 뿔이 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더 이상 도깨비를 만나서는 안 되겠다. 머리에 뿔이 나기 전에 도깨비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깨를 하나 떠올렸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넌지시 물었지요. 도깨비도 세상에 무서운 게 있나? 난 무서운 것이 별로 없다네. 하지만 딱 하나. 짐승의 피를 보면 소름이 쫙 끼치지. 그러는 영감은 뭐가 제일 무섭나?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지. 사람들은 다들 돈을 좋아하던데 영감은 이상하군.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모를 걸세. 난 돈이 무서워서 산속에 숨어 산다네. 이튿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침 돼지를 잡는 집이 있어서 돼지 피를 한 항아리 구해왔지요. 해질 무렵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항아리째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도깨비는 집 주위에 뿌려있는 빨간 피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피야! 아이고 무서워! 도깨비는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항아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피를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도깨비는 피투성이가 되어 산속으로 도망쳤답니다. 도깨비 친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네. 난 자네처럼 험상궂은 얼굴이 되기는 싫거든.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이렇게 소리치지 뭐예요? 어제는 영감이 나를 골탕 먹였지만 오늘은 영감이 혼날 차례야! 도깨비는 커다란 자루에 가득 담아온 돈을 마당과 마루에 수북이 쏟았습니다. 영감이 무서워하는 돈 속에 파묻혀 잘 살아봐! 날 골탕 먹였으니 영감도 한번 당해보라고!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사이좋은 형제. 옛날 어느 고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소방울처럼 커다랬지만 아우는 갸름한 얼굴에 얼굴빛이 하얗고 밝았어요. 이렇게 생김새는 달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두 형제가 더도 덜도 없이 아주 똑같았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형제는 효성 또한 지극했어요. 새벽닭이 꼬끼우 회를 치고 울면 형제는 앞다투어 일어나서 어머니께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끼니 때마다 서로 나서서 따뜻한 음식을 지어드렸어요. 또 겨울이면 어머니의 잠자리가 따뜻해질 때까지 몸으로 덮여드리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형제를 칭찬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는 물려주신 논밭을 나누게 되었어요. 형님이 어른이니 더 많이 가지세요. 아니야. 나이 적은 아우가 조금이라도 더 갖게. 형제는 서로 더 많이 가지라고 권했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다간 머리가 허옇게 될 때까지 나누지 못하겠군. 지금 논밭을 나눌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볕단을 똑같이 나누는 게 좋겠네. 형제는 마을 영감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저녁 이슬이 내릴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봄, 여름 쉴 새 없이 일한 덕분에 가을 거지 때 형제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볕단을 나누느라 또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자네는 새살림을 시작했으니 돈이 수월천이 들 걸세. 조금만 더 갖게나. 무슨 소리세요? 형님이 조상들 제사를 모시니 더 가지셔야죠. 형제의 다툼은 저물녘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우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마음고생이 오죽 심할까. 아우 모르게 볕단을 더 갖다 놓아야겠어. 형은 한밤중에 자기 벼 한 단을 지고 가서 아운의 벼가리 위에 몰래 얹어놓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변했어요. 그런데 아우 역시 형과 똑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형님 댁은 딸린 식구가 좀 많아. 더구나 제사도 모셔야 하는데 형님 모르게 한 단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아우는 볕단을 지고 살금살금 밤길을 걸어갔어요. 형님네 벼가리 위에 볕단을 몰래 얹어놓고 돌아왔지요. 그제서야 아우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뒷마당에 나온 형의 소방울만한 눈이 더욱 커졌답니다. 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자 말을 했어요.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젯밤에 분명히 벼 한 단을 아우네 집에 져다 주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았지만 도대체 볕단이 줄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조금도 줄지 않은 볕단을 보고 놀라기는 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지난 밤에 형님 댁에 벼 한 단을 가져다 드렸는데 어찌 된 일일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우도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창문에 일렁이던 달빛 한 자락이 형의 얼굴에 살포시 내려앉자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아우네 집에 볕단을 갖다 줘야겠어. 형은 다시 벼 한 단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우의 벼가리 위에 몰래 쌓아놓았답니다. 이젠 동생 것이 더 많겠지?
형의 마음은 금세 흐뭇해졌습니다. 아우 역시 뜬 눈으로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볕단이 왜 줄어들지 않았을까? 바람 한 자락이 휙 몰아치자 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벼 한 단을 어깨에 지고 밤길을 걸어갔어요. 이제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형이 활짝 웃을 생각만 해도 아우는 신이 나서 어깨에 진 볕단이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아무도 몰래 형네 벽가리 위에 볕단을 살짝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형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벽가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형의 집이나 아우의 집이나 볕단이 조금도 줄지 않은 거예요. 형제는 영문을 몰라 눈만 끔뻑거렸답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형은 그제서야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아우네로 가야겠어. 그리고 집에 와서 내 볕단을 세어보는 거야. 형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서 볕단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형의 얼굴처럼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우의 집이 눈에 들어올 때쯤 형은 몸집이 자그마한 사람이 볕단을 지고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볕단을 치고 오는 걸까? 형은 그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 사람도 형을 보고 궁금한지 걸음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한 달빛 아래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팔 하나만 뻗치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형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이셨군요. 저희 집에 볕단을 가져다 준 분이. 아우는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아우였구나. 우리 집에 볕단을 져다 준 사람이 바로 아우였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형의 얼굴처럼 둥글고 아우의 얼굴빛처럼 환한 달님이 사이좋은 형제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며느리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는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 장가 보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살림을 잘할 그런 좋은 며느리를 찾았던 거예요. 부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을 한 채 지었어요. 누구든 부잣집으로 시집 오고 싶은 처녀라면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잣집 앞에 지은 며느리감 시험집에서 한 달을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은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 그리고 시어 꼬부라진 김치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었어요. 밥을 아무리 조금 먹는 사람이라도 보름밖에는 먹고 살지 못할 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양식은 며느리감 혼자 먹을 것도 아니었답니다.
며느리감을 지키고 도와줄 한 할멈과 함께 먹을 양식이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려고 했더니 뭐 이래? 하며 발길을 돌리는 처녀도 있었고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는 처녀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단군의 색시가 된 곰은 석 달 열흘 동안 마늘만 먹고 살았다는데. 하고 며느리감 시험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누런 얼굴로 팅팅 부어나온 처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아주 영리한 작전을 짰지요.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90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아 그걸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처녀도 이틀을 넘기지 못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되니 부잣집 아들은 여간 안달이 나지 않았어요. 빨리 장가는 가고 싶은데 오는 여자마다 뺑소니를 치니 말이에요. 이러다간 할아버지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버님, 며느리감 시험집에 양식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날짜라도 한 보름으로 줄여주세요. 뭐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야. 잠자코 있거라. 아버님, 이러다간 장가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고 기다리라니까. 조금만 참으면 참한 색시감이 나타날 게야. 어서 가서 내일이나 해라.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지독한 구두쇠집이라고 시집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감 후보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온 며느리감이라 집을 지키는 할멈은 몹시 반가웠어요. 할멈은 서둘러 처녀가 묵을 방을 치웠지요. 할멈, 그만두게. 내가 있을 방은 내가 치우겠네. 처녀는 할멈이 하던 일을 가로맡아 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지저분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양식 가지고 씨름하느라 모두들 청소는 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처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할멈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저 처녀도 조금만 있으면 배고프다고 집을 나갈 텐데 하는 생각에 힘이 빠졌지요. 그런데 그 처녀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답니다. 저녁 지을 시간인데요. 할멈이 열심히 청소하는 처녀에게 말했어요.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을 많이 하게.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양식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떨어지면 벌어서 먹어야지.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짓게. 그러고는 처녀도 부엌에 나와 할멈을 거들어 저녁을 지었답니다. 처녀는 일도 잘했지만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이라곤 김치와 간장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는 할멈에게 일렀습니다. 난 이곳을 잘 모르니 할멈이 나가서 일감을 얻어오게. 색시될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좋지 않을 테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얻어오게나. 할멈은 처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생각만 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일이야 얻을 수 있지요. 그럼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보고 올 테니 그동안 좀 쉬세요. 할멈이 일감을 알아보러 나가자 처녀는 어제 못다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곧장 부자에게 갔어요. 할멈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부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나타난 것 같군. 두고 잘 살펴보게. 부자는 자기 부인을 시켜 일감을 주었어요. 처녀는 할멈이 가져온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처녀의 일솜씨는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특히 치마 저고리 만드는 일부터 도포 만드는 일까지 바느질 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답니다. 처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엌에는 뗄나무와 잔거리가 가득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지요. 집안은 유리알처럼 반들거렸고요. 처녀는 무사히 한 달을 채우고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랑도 좋아서 싱글벙글했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도깨비 감투.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갓을 만들어 파는 갓장이었어요. 에그, 내 신세야. 만난 것 한 번 못 먹어보고 간만 만들다 늙어 죽겠구나. 이젠 간만 봐도 지겹다, 지겨워. 갓장이 할아버지는 옆에 쌓아둔 갓을 방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그만두면 되지 뭘 그래. 방 안 가득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뻥 소리가 났어요. 영감, 부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면 오늘 밤 나를 형님으로 모시고 재미있게 해주구려. 갑자기 왕뿔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예? 예. 부자가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형님. 도깨비 형님. 할아버지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영감 엉덩이는 빙글빙글 잘도 돌아가는구먼. 왕뿔 도깨비는 배를 잡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예서, 영감을 부자로 만들어줄 감투요. 약속대로 여기 있어. 벼랑간 천장에서 감투가 뚝 떨어졌어요. 형님, 도깨비님, 거짓말도 참 잘하시오. 이 감투로 어떻게 부자가 된단 말이오? 금덩어리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왕뿔 도깨비는 감투만 던져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호참, 요상한 일이네. 어디 한번 써볼까? 할아버지는 검은 감투를 썼습니다. 그때 마침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멈, 어서 들어와 봐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 영감 목소리인데.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임자, 나 여기 있어. 아이고, 영감. 어째 목소리만 들리오? 내 눈에는 통 안 보이는구려. 할머니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맞아. 바로 이 감투 때문이구나. 할아버지는 감투를 벗었습니다. 도깨비야! 귀신이야!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할멈, 정신 차려요. 왕뿔 도깨비 웃겨주고 얻은 감투야. 이 감투만 있으면 우린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도깨비 감투를 어루만지며 좋아했답니다. 영감, 지금 도깨비한테 단단히 홀렸구먼요. 그 흉측한 감투 내다 버리든가 왕뿔인지 개뿔인지 하는 도깨비 다시 줘버리시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오늘은 장날입니다. 할멈, 자루 좀 가져오구려. 영감, 자루는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도깨비 감투 쓰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요? 할머니는 톡 쏘아댔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가져오기나 해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자루를 등에 메고 도깨비 감투를 썼어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갔답니다. 정신 차려, 자, 삽니다. 어허, 벌써 배가 고픈걸? 할아버지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겠어. 냠냠, 쩝쩝. 할아버지는 손님이 시켜놓은 해장국과 술을 슬쩍 가로챘어요. 귀신이야, 귀신! 난 숟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봐요! 손님은 빈 그릇과 술병을 가리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볼까? 할아버지는 비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돈괴가 어디 있냐? 옳거니 저기 꼭꼭 숨겨놨구나. 할아버지는 비단천을 걷고 돈괴를 찾아냈어요. 할아버지는 돈괴와 비단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돈개가 없어졌다! 도둑 잡아라!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왔습니다. 짭짤한 굴비가 먹고 싶구냐. 할아버지는 돈과 굴비를 자루 속에 넣었어요. 도둑이야!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 아이고! 생선 가게 주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싱글벙글했어요. 도깨비 감투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 오늘은 담배 맛도 최고로 좋구나. 왕불 도깨비님, 아니 도깨비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도깨비 감투에 대고 꾸벅 절을 했어요.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불똥이 튄 감투에는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파란 헝겊을 대고 구멍을 꿰매주었어요.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란 헝겊을 댄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지요. 아니 저 노랑이 영감, 그동안 날 발시하고 못 살게 구렸겠다. 할아버지는 장에서 윗마을 구두쇠 영감을 만났어요. 구두쇠야, 네 손에 있는 음식은 내가 갖고 가마. 할아버지는 음식 꾸러미를 빼앗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가 나타났어! 파란 물을 켠 도깨비요! 도깨비가 내 음식을 빼앗아 갔어! 구두쇠 영감은 날아다니는 파란 천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맞아. 모든 게 다 저 도깨비 짓이었어. 우리 도깨비를 잡읍시다. 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몽둥이를 들고 날아다니는 파란 헝겊을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파란 헝겊 조각이 보이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도깨비야! 어디 몽둥이만 좀 봐라! 나쁜 놈! 몸집이 큰 쌀가게 주인이 몽둥이로 파란 헝겊을 후려쳤어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통 깨지네. 아이고. 할아버지는 커다란 혹을 두 손으로 감싸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할머니는 주먹만큼 부푼 혹을 호호 불어주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영감, 제발 옛날처럼 가시나 만들면서 마음 편히 삽시다. 감투가 사람 잡겠어요. 내 이놈의 감투를, 에잇! 할머니는 도깨비 감투를 아궁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감투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답니다.